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1타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에 궁금하신 점, 또 건의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뉴스가 지금 메인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벚꽃이 만발이다. 아우, 여의도 아주 난립니다. 네. 봄입니다. 봄은 네. 짧고요. 금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봄밤, 봄을 참 즐겨야 되는데,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봄을 즐기고 있는지. 박지훈 변호사. 네, 뭐 봄을 즐기 방송국에서. 뭐 겨를이 없는데, 네. 근데 저 한편으로는 뭐 진해에도 군항제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뭐 폭리를 취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해서 5만 원짜리 보쌈 크게. 사실 또 보면서 또 차라리 그럴 바에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철 네. 장산지대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너무 하시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서.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시더라도 그렇죠. 그냥 집 주변에, 저도 집 주변에 다니다 보면 확 핀 애들 있거든요. 숨은 벚꽃 네. 맛집 많습니다. 거기 밑에서 그냥 보면서 잠깐 시간 보내는 걸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저기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 벚꽃나무가 하나 있는데 네. 여의도에서 항상, 서울에서 항상 가장 먼저 피는 벚꽃나무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옥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혼자 욱해가지고 먼저 나왔다고. 옥식이? 그런데 먼저 왔다 그 친구는 이미 갔어요. 그래요, 심지어? 그런 것처럼 오. 이렇게 주변에, 집 주변에 아니면 골목에 벚꽃나무 너무 예쁘게 잘 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봄을 좀 즐겼으면 한다 생각합니다. 봄인데 뭐 또 쓸쓸해요,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렇게 쓸쓸할 때 꽃잎이 흩날리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네. 1920년대 이후 기상관측 이후로 두 번째로 빨리 벚꽃이 피었다. 봄이 빨리 왔어요. 네, 빨리 진해하고 왔어요. 서울하고 같이 폈으니까 왜 이렇게 급한지. 오늘이 만우절이라서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네. 거짓말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기사 이렇게 양지열 변호사한테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항상혁 방통위원장 네.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뉴스가 있었죠. 근데 이게 기각 사유를 보니까 혐의 사실에 다툼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영장 청구 내용 자체에도 이게 이제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종편들 재승인 심사하는 경우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건데, 영장 청구에도 위원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답니다. 없어요. 언론에서는 TV조선 감점 의혹, 감점을 조작했다, 감점을 지금 만들었다, 한상혁이 그랬다 했는데 영장에는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게다가 이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성, 뭐 객관성,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곳에 대해서 검찰이 칼날을 들이댔다라고 하는 게, 물론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영장 청구는 다소 성급했던 게 아닌가. 기재를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증명, 소명이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아니, 범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7월 말까지 지금 임기가 있어요. 예. 급한 모습이에요. 급한 모습이에요. 검찰의 찍어내기 수사다. 이거 MB 때, MB 때 정현주 했던. 사장 뭐 그 다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수사에 나서면 그렇죠. 검찰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해를 지금 하죠. 예. 다른 때하고도 MB 때하고 또 다른 게,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이었다가 바로 대통령이 됐고 법무부 장관이 측근이기 때문에 더 검찰이 사실은 그렇죠. 조금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몸을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감한 게 아닌가 아니, 싶어요. 국가기관입니다. 관군이에요. 그렇죠. 관군이 이렇게 신뢰를 잃으면, 공정성을 잃으면 이 사회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박지은 변호사는 어떤? 저는 전우원 씨가 눈에 띕니다. 아이고, 전우원 씨 왔어요. 전우원 네. 씨가 사실은 그 전부터 영상에서 띄었던 모습이라든지 또 미국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라든지 네. 또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 또 한국에서도 경찰에 체포됐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또 우여곡절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단체하고 얘기도 하고 묘지에 가고 이런 부분들 뭐 사실 전두환 사망할 때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근데 일가 중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광주에 가서 예. 진심으로 사과한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기뻐한 측면도 있었던 네. 것 같고요. 한편에 역사적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 전우환 씨 또래들 그 모임 같은 데를 한번 우연한 기회에 근처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요? 가족도 있었고 네. 뭐 이렇게 그 주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쪽에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뭐 아직 다 결론을 내리기는 섣부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하다고 하는 게 전우환 씨가 포기했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가 예, 필요합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눈을 감았으면 얻을 수 있을 것들과 또 그렇게 이렇게 나섬으로 인해서 또 그 그룹에서 받아야 들었던 뭐 비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모습 자체만으로 좀 응원해주고 싶어요. 네, 전우원 씨 건강이 좀 염려가 되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 역사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국민 앞에서 이런 그 전우원 씨의 호소가 의미 있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공론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수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인지 좀 따져보고 드러났으면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그걸 5.18 쪽에서는 그걸 기대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왜 그때 이제 뭐 진학군으로 참가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양심선언하고 나선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우원 씨를 따라서 좀 그때 잘못을 직접적으로 저질렀던 분들이 이제 와서라도 좀 반성하는 그렇게 나서주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거짓말 같은 뉴스가 이런 뉴스가 있어 이런 생각 뭐 없을까요? 좀 정치 뉴스 중에 정말 이렇게 했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네, 그런 행복한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좀 거의 없어요. 지금 진짜.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87%가 1억 원 이상 들었다면서요. 돈이 많이 흘렀어. 경제가 가까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의 다 지금 돈이 더 벌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자치단체장 막 5억, 10억씩 다 늘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90% 가깝게. 네. 예. 대통령실은 있는 사람. 더 어마어마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뭐 그 대통령실에서 워낙 전임 정권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왜 전임 정권하고 그 재산 비교는 안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뭐 돈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광훈 목사 얘기만 하는지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은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가 두루두루 물어봤습니다. 김성태 상임위장 그리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왜 이 정광훈 목사를 칭송하는 발언이 계속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서도 항상 극자가 문제예요. 극단적인 사람 우리 문제죠. 보수 진영에서도 네. 항상 극우적인 세력이 문제예요. 네.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늘 문제예요.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역대 지난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늘 이 극우적인 목소리에 함몰되어 있던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용기를 내고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는데 그 진정성을 일본의 사실상 책임 있는 그 국민들 중도 이런 쪽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한일 관계 개선의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인데 극우적인 세력은 이걸 마치 자기네들이 이긴 거고 일본 내개고 한국을 굴복시킨 것처럼 네. 그러는 모습들이 정말 이게 쏙 좁은 모습이거든요. 네. 이것도 극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땅에서도 좀 이 극우적인 우리 지지를 우리가 그분들에게 때로는 도움을 받고 뭐 지지를 받는 정당이지만은 너무 극단적인 입장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이 정치의 현실에서 뭐 이걸 공론화시키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런 거는. 조심해야죠. 근데 정광훈 목사가 세긴 센가 봅니다. 세다기보다는 뭐 그분 나름대로 또 소신 있는 입장과 목소리로 그 엄동설안의 아스팔트 또 뭐 그 한여름에 그 뜨거운 뭐 아스팔트에서도 그 지지층들과 또 늘 이렇게 또 나름 소신 있는 목소리들을 내곤 했죠. 네. 그런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전광훈 목사를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분이 김기현 대표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지금 최고위원이 2번이나 전광훈 목사를 칭송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왜 가만히 있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뭐 이 부분을 뭐 우리 당에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피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막말을 했다든지 뭐 어떤 뭐 그 윤리에 저촉되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 정서상 책임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 그런 측면에서의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본인이 오늘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진정 어린 또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한 우려의 그런 인식과 또 눈초리가 상당히 우리를 따갑게 하고 있죠. 네.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 네. 보수의 힘. 보수의 힘을 믿는 김성태 의장님.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죠. 헌재의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경우든 뭐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져야죠. 이번에 헌재에서 나오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존중을 안 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한동훈 장관. 네. 그 부분이 뭐 헌재 결정을 완전히 위배하는 그런 뭐 정치적 행위나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행위에 자기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법원 결정과 헌재 결정을 이렇게 뭐 무시하면서까지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자기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에요. 쉽게도 그렇게 안 할 사람이에요. 그래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언은 다만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장관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올 때마다 이슈의 중심에 섭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올 때마다 민주당 야당과의 결전 싸움 마다하지 않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느껴질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국회 싸우러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통 이제 뭐 이 장관들은 국회 상임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때로는 뭐 의원들의 야당 의원들이 특히 뭐 사실상 내용에 좀 맞지도 않고 억지 주장을 펼 때도 있지만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가는데 뭐 아닌 거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꼬집어 보니까 아프죠. 질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당했다 생각하고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너 다음에 한번 걸리면 죽인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것들이 쌓인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한동훈 선수가 크게 뭐 실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뭐 여의도 연구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정치인 한동훈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 총선 차출론이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입에서 이야기해 놓았는데 저는 좀 이분은 언젠가는 뭐 정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시기상조고.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이죠. 그렇죠.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우려를 가져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윤석열 검찰 출신 다 해먹는다 뭐 그런 뭐 비판과 또 견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민주당 후보로부터 더욱더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윤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잖아요. 네네. 이 문제는 왜 그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도대체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김만배 2천억 원이라고 되는 큰 돈을 몰수를 동결이죠. 동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건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생각해서 동결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19억을 주고 샀는데 그 살 때 김만배 누나가 대장동으로부터 그렇죠. 배분을 받자마자 바로 그 집을 샀어요. 예. 그러니 이거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 제가 물어봤더니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저를 공격하면서 이게 참 한동훈 장관의 잔기술인데 네. 그렇게 공격을 들어오면 바로 부동산 문제는 김우겸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라고 제 예전에 네. 흑석동 문제를 은근히 상기시키면서 아니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잔기술이네요. 그 진짜 잔기술이죠. 네. 네. 탁월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부러워요. 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네. 근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났다고요?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제가 그걸 바라본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죠. 네. 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다가 손을 떨더라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큰 화제까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물어보고 한동훈 장관의 답변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제가 분을 못 참는 건데 그날도 그거였어요.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였는데 네. KBS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보도를 했던 기자하고 우리 방 식구들이 직접 통화를 해서 그 당시에 자초지정 정황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저히가 아니죠. 그 당시 같이 근무를 했던 한동훈 장관과 여러 사람들이 이 정부의 실세들이 정순신 문제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여전히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인사 검증 책임은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뉘우치는 모습 뉘우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책임감을 느끼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순신 씨가 그 검찰에 부대변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대변을 했다. 부대변까지 한 사람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잘못 물어보는 것처럼 오히려 저를 역공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 저를 네.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뻗치. 부르르 떨었군요. 그러니까 부르르 떤 거죠. 네. 그런데 김우겸은 한동훈 앞에서 벌벌 떤다 이렇게는 부르르 떨었군요. 네, 벌벌이 아니라.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다른 또, 언론이 예.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하루 뒤에 또 다른 언론도 따라가더라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호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안 보이고요. 연포탕 없고요. 징계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정광훈 목사가 있고 한동훈 장관이 보이네요. 특히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는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계속 불참하고 네. 미국에 이렇게 따라간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거기 가서 문제되는 발언들을 했죠. 정광훈 목사가 몇 년 전부터 네. 미국에 계속 그러니까요. 다니면서 거기를 조직을 이렇게 구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김재원 최고가 그런 판단을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우리가 말하는 영민한 사람인데 감은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제일 잘하는 빠른 사람인데 예. 아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처럼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좀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뭐 사과를 하고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놀라야 될 분 그분 같아요. 이 정도 좀 잘못됐다라고 대표까지 얘기했다면 사실은 징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네. 정광훈 목사 선지자라고 했어요. 다 그걸 본인도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광훈 목사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준 전 대표가 말하는 자기는 양도구역 얘기해서 1년간 징계를 먹었는데 이게 과연 누가 납득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뭐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김재원 최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 뭔가 이제 많이 출마하면서 싫어하는 것 같아.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그렇죠. 좀 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진짜로 뭐 전자를 안 꺼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랑 사이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를 배척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지 저 범보수 진영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보수의 기둥이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 그 행보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취재했기 때문에 제가 두고두고 말씀드릴게요. 정광훈 목사 되게 신기하신 분인 게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치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를 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정치 지도자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서 제일 어려울 때 내가 광장에서 만들었지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희한한 종교와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보수권에서 결합되는 묘한 모습. 사실 미국도 이제 과거에는 기독교와 보수 정당이 결합을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축을 이루기도 했었는데 미국은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현상이 고스란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치와 종교, 네. 목사는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계속해서 탐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두 분께서 예상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뉴스의 중심으로 빵 또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답변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무위원은 헌법상 뭐 정부 국회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답변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본인은 답하기보다는 장관은 질문하면 안 됩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국무위원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한테 소상히 답변하고 네. 묻는 것에 얘기를 하는 자리지 내가 오히려 국민한테 묻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본인의 어떤 기질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목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답변하는 모습 자체가 이게 예컨대 좀 약자인 상황에서 그렇게 좀 공격하고 방어하는 모습이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1년 동안 뭐 이렇게 행동을 했을 뿐더러 법무부 장관이 지금 약자가 아니에요. 상당히 강자예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위에 책임자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동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답변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또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부럽다. 한동훈의 그 말기술, 말 잔재주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 내에서 특수부 내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꼽혀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박 변호사 얘기를 잠깐 받자면 법정에서 참 잘 싸웠겠구나. 저 양반이랑 법정에서 붙었으면 저도 곤란했겠구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분이 법정에는 잘 안 나가시고요. 물론 그렇긴 네. 하죠. 근데 뭐 이제 청와대, 네, 뭐 특검에서도 이런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 피의자를 상대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주변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굉장히 강했을 것 같다는 인상은 드는데 네네. 정치하실 것 같거든요. 뭐 주변에 중론이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건 정치인의 덕목은 목소리를 내서 앞장서는 것도 있지만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데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하고 나서서 지난주에는 사실 그 특검법 때문에 그렇죠. 나섰잖아요. 근데 저는 희한한 게 특검법 법사위에 올라가는 날에 어떻게 또 검찰에 압수수색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1년 했어요. 반 동안 뭉개고 있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이제서야 하면 검찰 뭐 했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공교롭죠. 시간이 그렇고. 아니 그것도 박 변호사 우리 압수수색 영장이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인데 보통 언제 받아서 저걸 기다렸다가 하필 딱 그날 맞춰서 한 건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검찰을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치 스케줄이나 타임 테이블을 계속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구속영장이 자꾸 들어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번에 50억 지금 박영수 특검 전 특검 지금 압수수색하는 거는 누가 봐도 정치로 보여. 그 이유가 뭔지 정말 뭐가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왜 그 시점에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검찰에서는 우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연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그러게요. 있죠? 그리고 또 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박영수 특검이 또 받은 게 아니고 또 양재식 변호사가 받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양재식 변호사를 시켜서 받으려 했다. 받으려 했다. 근데 우리은행에서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대장동은 우리은행하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은행 빠졌죠. 예. 하나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에서 이렇게 무리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검 막으려고 하는 거냐, 정말로 무슨 결과를 내려갈 거냐, 뭐 수사를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시작점은 좀 희한해 보입니다.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1년 반이 지났고요. 압수수색은 언제 하냐면 긴급성하고 미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수사 초기에 가장 늦게 모든 사람이 알 때 특히 특검한다고 할 때 하는 게 얼마나 정반대 상황입니까? 말이 안 한동훈 되는 장관께서 특검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주요 이 검사로 이렇게 활약하신 분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북핵 미사일 위기, 안보 위기 속에 안보 사령탑,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경질된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바뀌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 경질설이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김성한 안보실장은 경질설은 사실무근이다. 네. 대통령실이 강력히 부인했거든요. 이분이 초등학교 동문이라고 아까 김성태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사이여서 선거 때부터 외교 안보의 스승이었다, 선생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는데 저도 잘 압니다. 네. 또 차관도 지냈고 세미나 때 자주 보게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치우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요? 성격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미동맹, 한일 관계 개선 이걸 얘기한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학자적인 어떤 의견이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용산이 막 폭주하듯이 네. 뭘 갖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과연 동의했을까? 예. 그리고 외교부하고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이 먼저 이렇게 막 외교 정책이 남발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었을까? 또 외교부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외교비서관까지 사퇴한 거 보면 지금 이문희 비서관이 그렇죠. 외교부로 원복이 된 겁니다. 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부처와 어떤 이 집권 세력 내 공론을 모아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외교 정책의 프레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쑥쑥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행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긴 거 아닌가. 불협화음 얘기했는데 그러면 외교 안보 라인은 김성환, 김태호 투탑 체제다 얘기했는데 김태호 1차장이 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NSC 사무처장을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를 처장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일일 정보 보고서, 중요한 안보 보고서가 전부 사무처에서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게이트 키퍼 같은 하나의 역할을 김태호 차장이 담당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일 관계에 대한 굉장히 어떤 급진적 개선론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떤 힘의 중심이 혹시라도 김태호 차장 쪽으로 좀 쏠린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일 관계 개선의 어떤 전 과정에서도 사실상 김태호 차장의 어떤 역할이 좀 돋보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로 지난 뉴욕 참사 시절을 회고해 보면은 그 당시엔 한미 관계는 주로 김성한 안보실장, 한일 관계는 주로 김태호 차장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오다가 최근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그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 네. 국빈 방문을 합의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한우리 두 쪽 놔도 지금 교체하면 안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합의해온 그렇죠. 안보실장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당황하는 거예요. 외교비서관을 지금 외교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을 지금 예. 아니 미국이 당황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와서 정상회담 합의해놓고 정상회담 열리려고 그러니까 그 실무 파트너를 갖다가 경질한다? 아니 정상회담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주요 문화행사에 대한 보고 누락, 블랙핑크 공연 보고 누락이라고 얘기하던데 언론에서는 네. 예. 어찌 보십니까?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요. 도대체 뭐 해괴하다 황당하다 해도 표현이 부족해요. 이걸로는 아니고요. 아니 레이디 가가하고 블랙핑크하고 공연 열면 좋지만 무슨 국빈 만찬에 그런 공연이 열립니까? 아니 난 보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질 바이든 저 여사가 원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글쎄, 이메일도 그러면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카운터 파트너는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외교 라인하고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임상훈 있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 라인이 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합의가 되고 이런 것 어떤 그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 수는 없지만 특히 지금 일본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과의 외교 라인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럼 지금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외교는 사실 그 대부분의 우리가 역사도 있고 이런 선진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가 돼도 크게 그 외교 라인은 그대로 갈 때도 그렇죠. 있어요. 손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외교 원칙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그 외교 정책 같은 경우도 급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도 너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것들도 잘 안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거는 작년 8월에 국가안보실의 신인호 2차장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됐어요.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다 그러는데 아니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벌써 안보실에서 계속 일어난 일이 이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권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실장, 차장, 외교비서관, 그다음에 의전비서관 여기도 외교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어떤 주요 지휘자들이 대규모로 차례차례 나갔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용산하고 외교부 이 부처 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컨트롤 타워 기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이 의견 수렴하는 기능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탈이 난다 이겁니다. 이러다가. 한일 정상회담 마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때 외교 안보 라인이 다 바뀝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 바뀌었고요. 이문희 외교비서관 바뀌었는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경질됐습니다. 블랙핑크 때문이다.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좀 이 상황이 정말 앞두가기가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었어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가장 큰 명분이 안보였잖아요. 네. 북한에 핵 위협이 있다 이런 것들을 들었던 거고 그리고 국제관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동맹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갑자기 바꿨다라는 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미국 오가면서 사실 정상회담 가면 그 자리에 회담자 가가지고 뭐 대통령들끼리 뭐 뭘 의제 조율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전에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일을 계속 해오던 안보실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을 끌고 나가는 명분과 맞아떨어지는 행보일까? 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사실상 한다 하더라도 마치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한 달 후에 뭐 지난 이후에 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땡겨서 이 중요한 시점에 바꾸고 또 이유가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그 공연 뭐 보고 누락 때문이다.
그 부분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정말 골물대로 골맞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까? 이전에 바꾸면 문제가 될 게 지금 보도가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했다라는 거는 안에 심각한 무슨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교안보실은 미국과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한, 그리고 일본과 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김태효, 이렇게 투톱 체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사람 간의 알력 다툼 때문에 강경파 김태효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몇 언론들에서 그런 식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고, 그와 덧붙여서 이제 결국 일본에 가기 전에 지금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김성한 실장을 비롯한 외교 라인에서는 조심스럽게 가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빨리빨리 밀어붙이자라는 쪽으로 갔고, 그게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생각이고요. 생각에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김태효 차장 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문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고요, 지금. 일본 다녀온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가자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 설득하겠다는 일본 보도가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일본에서 얘기를 합니다. 독도 위안부, 일본 언론에서 계속 윤 대통령이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부인하고 있잖아요. 일본 언론은 이름도 정확하게 거론하고요. 네. 들은 사람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통 크게 그냥 크게 얼버무리는 모양새요. 아, 절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할 생각 없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윤 예. 대통령이 과연 거기 그렇게 가서 얘기했냐? 얘기했냐 안 했냐 질문하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는 무슨 거예요. 얘기를 했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안 올 거야, 이 얘기는 답이 아니야. 전문서답 같은 거예요. 의제에 올라왔냐? 그건 우리 의제 올라온 것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냐? 그리고 독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가만히 있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일본 언론은 되게 상세하고 우리 쪽은 좀 얼버무린 모양새고, 그래서 어느 게 더 맞을지 예상이 가는 측면이고, 만약에 일본 언론이 틀렸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뭐 날리면 바이든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MBC 퇴출시켜버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일본 뭐 NHK나 저런 데서 거짓말 뉴스를 지금 우리 정상한테 거짓말 뉴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가만히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언론에 대해서는 별 반응은 또 없어요, 사실은. 사실 이제 일본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저는 이제 국정교과서 검증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향후 10년 동안 실릴 내용이, 독도는 원래 일본 영토였는데 70년 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실렸고요.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이 강제 동원됐고 군대까지 가는데 지원을 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바뀐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식으로 바뀌도록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양보를 하거나 이 현안과 관련돼서 뭔가 조치를 취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오히려 강경 일변도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를 해서 선조치를 하게 되면 뭔가 바뀔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대단한 판단 착오였던 거죠. 미스고 국방백서 죄송합니다.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 3월, 4월에 나오는 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무슨 용어라든지 무슨 단어가 쓸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면 사실은 정상회담 의제로 이것을 삼아서 이거라도 건졌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하고 끝나고 봐도 바로 국정교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건 당연히 타임 스케줄상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캐치를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대했던 먼저 한국이 나서서 뭔가를 잘 풀어주게 되면 일본도 따라올 것이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게 네. 아니라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예요. 그냥 바람을 한 거예요. 막연한 바람. 외교나 이런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실리를 위해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주는 척 하다가 안 주는 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알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패를 다 깨 보여주면서
일본의 어떤 선의를 기대하면서 했는 거고요. 일본은 전혀 그것을 받거나 받으려는 건 없었고, 일본은 처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함도 없고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외교에서는 사실 성공한 외교로 보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 이분은 MB 청와대에서 김태호 차장과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김태호 그렇죠. 라인입니다. 그러면 네. 외교 안보 라인이 김태호 체제로 이렇게 구축되는 건가요? 사실상 원탑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맥락상이 안 맞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일본하고의 그 회담을 김태호 차장이 대부분 추진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 후속 결과가 나쁘거든요. 나쁘면 반대로 김성한이 있고 김태호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김성한 쪽은 다 나가고 김태호 쪽만 지금 들어오고 오는 모양새예요. 좀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어렵죠. 일본에서 문제도 계속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일본 정가의 입장은 뭐 외신들로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게, 한국에서 이미 양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굳이 안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일본도 일본대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이 상황에서 미국과 의제 조율을 얼마만큼 잘해서 갈 거냐. 당장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현안으로 떠올라 있거든요. 심각하거든요. 미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은 반도체 그 지원법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일정 수익 이상을 공장을 짓고 근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요구한 게, 니네 저기 근무 기회, 재무제표, 얼마를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로직은 얼마, 연구직은 몇 명이나 쓰고 또 일반 근로직은 얼마고, 그 사람들 연봉은 얼마고, 심지어는 그 미국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들 복지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내라고 하거든요.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인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막아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성한 실장이었고 이문희 외교 비서관이었어요.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의제들을 조율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때 그 두 명이 나간 거죠. 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란 게. 근데 블랙핑크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인가요? 진짜로 이유가 뭐라니?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블랙핑크는 뭐냐, 그냥 드러난 뭔가 하나 이유 중에,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필연적인? 네. 뭘까요? 생각나는 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생각나는 걸 말을 해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성한 실장과 기조가 대통령과 달랐던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었고, 누적이 되어 가운데서 결국 아마 모르지만 그 외교 라인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예 블랙핑크 레이디가 이거를 아예 신경을 안 썼다기보다 좀 밀어놨겠죠. 지금 그 공연이 중요한 때가 아니잖아. 뭐 중요합니까? 그 돈을, 그 공연 비용을 우리 보고 대라고 그러니까 공연 비용이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아니 그 공연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외교안보실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 보고 할 가능성은 적은 거니까. 그게 지금 당장 반도체가 달렸는데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쌓였던 것들이 이 블랙핑크를 핑계로, 블랙핑크 참 곤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블랙핑크 좋아합니다. 뚜루뚜루뚜루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튼 좋아하는데 저 김의겸 의원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거 전임 정권 같으면 다 캠페인이 다 해결하는 문제고, 거기서 혼자서 결정하고 보고하고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외교안보실장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찌 흘러가는 건지. 사실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그만둔 것도 좀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 추측만 돌았는데 다시 지난주쯤에 이제 언론에서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임 행정관과 부딪혀서 그 선임 행정관이 대통령 부부 동선을 관리하는 그런 행정관이었는데, 그게 의전비서관하고 자꾸 충돌하는 바람에, 의전비서관은 이제 외교라인 출신이니까 꼼꼼하게 뭐 프로토콜들을 챙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전비서관이 그만뒀다는데, 좀 이상한 게 상급자랑 하급자랑 부딪히면 보통은 하급자가 그만두는 거 아닌가요? 지금 김성한, 김태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여기도 외교 안보 라인이고 관료 라인인데, 외교 안보 라인, 관료 라인이 측근 라인한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모양새예요, 사실 보면. 제가 물어보려고 이렇게 왜 그 말을 안 해줘? 근데 사실 그게 뭐 우리 증거가 있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예컨대 행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측근입니다.
좋은 자기 아는 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어공들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외교 라인이나 뭐 이런 의전을 했던 사람들은 외무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늘공들입니다. 늘공이 어쩌다 공무원. 대통령실에 온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보면 늘공 어공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공들은 지금 좀 많이 이기는 모양새고 늘공들은 많이 집으로 가는 모양새고. 그런데 네. 다른 데는 몰라도요. 정무적 판단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교수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시민사회도 들어가고 관료사회에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교 라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면 네. 핸들 잡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할 것인가 저쪽 방향으로 할 것인가 속도를 어느 정도 낼 것인가 이런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고 역할도 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근데 국가가 그 자동차에서 기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움직이고 기어가 움직이고 이런 건 이 늘공분들이 담당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구조잖아요. 국가의 운영 시스템.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뭘 몰라요? 그거 시스템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니, 우리가 뭐 하다못해 외부에서 모르잖아요. 예컨대 이제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밑에 있던 김모 선임행정관은 그냥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측근이에요. 그냥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납득이 좀 될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네. 알겠어요.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자, 다음 주 신문 일면 한번 예상해 볼까요? 뭐 뉴스가 이게 일주일치 엄청 나오기 오늘 때문에 만우절이니까 좀 네. 거짓말 같은 뉴스 괜찮아요. 희망적인 뉴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드디어 여야 대표와 대통령까지 여당 대표도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 대통령실 인근에서 네. 통 크게 만나서 나라를 좀 잘 이끌어보자. 그럴 리는 없어요.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여야 영수회담 아무거나 하라면서요. 자, 지금 너무 아무거나 윤석열 이재명 드디어 짠하다. 이거는 네.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만우절인데? 네, 너무 안 만우절인데. 돼요. 자, 희망적인 뉴스 박준 변호사. 저도 뭐 너무 희망적이긴 한데 일본의 기시다가 좀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 그것도 안 돼. 보고 싶어요. 우리가 원했던 그림 반큼은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워줘야 되는데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하기 싫은 거라도 하는 게 그게 외교인데 안 됐잖아요. 그거 아이고 안 돼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물잔을 치웠어요. 채운 게 아니라. 물잔 깨버린 것 같아요. 다음 주 돗자리 펴봅니다. 신문 일면은 누가 장식할까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김태호 차장 이번만큼 뜰 것 같아요. 김태호 차장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국정조사 요구하면서 국회 운영위 열자고 하고 지금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네. 정순신 청문회 정순신 아프다고 안 온대잖아요. 정순신 아저씨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김태호 차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쉽게 또 물러날 사람도 아니고요. 네네.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번에. 네, 말은 할 텐데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김태호 차장을 주목해야 된다. 네, 주목해야 사실상 외교안보의 원탑이다. 이제 탑이 된 거고 사실 우리나라 외교를 끌어갈 사람입니다.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이 있잖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분은. 네, 될라 그러면. 외교관 출신이고 네. 네. 조용한 사람이 김태호를 주목하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일본과의 군사 정보 협정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MB 정권에서도 이건 심하다 해가지고 경질된 사람인데 실패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동네 주민이죠. 네, 주민이라고 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는 누구 주목하십니까? 블랙핑크가 성사되는 걸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블랙핑크요? 네. 블랙핑크는 최고죠. 네, 그냥 최고인 걸로. 좋은 뉴스로. 블랙핑크. 한동훈 장관 또 김의겸 의원하고 부닥칠까요? 뭐 법사위나 뭐 이런 게 또 예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계속 한동훈 장관은 뭐 저런 형식으로 계속 하면 계속 눈에 띌 겁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로 가요. 그래 합니다. 예. 예컨대 야구 좋아하시면 가면 저는 축구만 봅니다 하면서 당신은 축구를 좋아하면 이렇게 질문해버려요. 제가 어투를 제가 봤던 걸 보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남의 묻는 거는 다르게 하면서 오히려 의원을 다 질문하는 방식.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이렇게 사줬잖아요. 네. 그 질문을 했더니 부동산은 업계 현황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와, 봤어요, 이거 네. 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박주민 의원 질의할 때는 박주민 의원이 장관님이라는 얘기를 7번인가 하더라. 장관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거는 장관님 그게 아니고요. 해서 결국 박주민 의원이 질문을 바꾸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포기를 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면 패널 중에 아주 계속 엉뚱한 말하는 패널들이 있어요. 네. 곧 잘립니다. 그런 네, 분들은. 그분요? 예, 그런 분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방송이니까 잘리는데. 예, 곧 못 나옵니다. 그분. 그런데 네.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 특별히 국민의힘 안에서 존재감이 정말 커져갑니다. 아니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오자마자 네. 한동훈 같은 셀럽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대통령의 최측근 사실상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럴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기존의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힘도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 정치권에 국민의힘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외부에 나가 있거나 좀 원로급인 분들은 다들 만류하세요. 사실은. 네. 다들 뭐 이재호 국민 네.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정치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성태 상임위장도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아니 한동훈 장관이 부각되면 이게 검찰 공화국이다. 그래 보일 거예요. 그래 검찰이 공정하잖아. 검찰과 지금 여당이 한 몸이다. 이렇게 묶여 보이기 때문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지지율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중도층의 소구를 못 해요. 그 우리 지지율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출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분석을 해놨던데 중도층에서 많이 약해요. 그런데 그게 약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좀 키워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유리할지 한동훈 장관이 지나친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또 거꾸로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왜 저러지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몸집이 커질 수 있으니까 잘 그렇죠. 판단을 몸집은 이미 컸고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잘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김태호 차장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 네. 우리의 블랙핑크. 네. 한동훈 장관까지. 한동훈 장관까지 얘기하는데 왜 요새 박주민 변호사 네. 마음 바뀌었어? 식었어? 김건희 여사 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천공 김건 두 분. 네. 안 나오대요. 계속 틀리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천공 씨에 대한 네. 수사는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 뭐 안 어려우라고. 나오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닐거리요. 그분은 여기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지 남쪽에서 벚꽃 구경하시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굉장히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니고 셀럽이네. 셀럽이에요. 셀럽이세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역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매스컴 타잖아요. 그러면 손님들 많이 와요. 네. 거기는 역술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천공은. 역술 아닙니까? 예, 큰일 날 소리 하세요. 그럼 뭐예요? 스승입니다. 예. 네. 뭘 스승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스승이십니다. 이름에다 스승하면 붙이면 아유 좋겠네. 티처, 좋겠네. 아니 그건 그렇고 수사는 제대로 해야죠. 그게 그쵸, 어려운 그쵸. 수사도 아닌데 그런 수사 안 하면 경찰 뭐 하고 있니? 검찰 뭐 하고 있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가깝다 아니면 영향력이 센 사람만 이렇게 수사 안 한다. 그런 얘기 들어요. 오히려 더 세게, 더 확실히. 신현성 씨 또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돈 있는 사람 검찰 가족들은 수사 제대로 안 한다. 그 사람들은 아니 가정 환경 때문에 구속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입니다. 네, 봄인데 여러분께서는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봄인데 좀 걸으시고요.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와서 우리의 봄날을 막을 수는 있어도 네, 봄은 기어이 왔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